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넓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하는 이 거대한 국가 안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티베트인, 위구르인, 몽골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 종교를 지키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모든 땅이 중국의 일부가 된 걸까요? 19세기가 중국에게 치욕의 시대였다면 18세기는 정반대로 제국의 영광이 꽃피운 정복의 세기였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가던 바로 그 시기에 동쪽 끝 용의 왕좌에 앉은 황제들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영토 확장에 나섰거든요. 오늘은 중국 역사상 마지막 제국이었던 청나라가 어떻게 몽골 초원과 티베트 고원 그리고 동투르키스탄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두게 되었는지 그 장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 5천년 전 황하 유역에서 태동한 중화 문명은 시작부터 끊임없이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고대부터 중국 제국의 변방에 살던 수많은 부족들이 점진적으로 흡수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족이라는 거대한 민족 집단이 형성되었죠. 이런 팽창은 자연스럽게 지리적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동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와 밀림이 가로막았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황량한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광활한 내륙 지역들은 메마른 사막과 건조한 풀밭, 얼어붙은 툰드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국식 농업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에 말을 타고 전투에 능숙한 수많은 유목민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 야만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였죠. 그들을 복종시키거나 외교로 달래거나 아니면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긴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 정복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영구적인 도시도 없이 말을 타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목민들을 통제하는 건 바람을 그물로 잡으려는 것만큼이나 허무한 일이었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한족은 북방 유목민을 정복하는 데 서툴렀지만 반대로 유목민들은 중국을 정복하는 데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13세기 몽골 제국이죠.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이끄는 대몽골군은 남송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세운 원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아 한족의 명나라가 다시 권력을 되찾았거든요. 명나라 역시 이전 왕조들처럼 방어 중심의 국경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역사적으로 중국의 황제들은 한족의 전통적인 농경지 너머로 제국의 행정 경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하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청나라의 등장과 함께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나라의 기원은 만리장성 넘어 동북아시아에 살던 여진족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목민은 아니었지만 여진족은 이웃한 몽골인들과 많은 특성을 공유했어요. 특히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 궁술에 탁월한 전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1616년 아이신 교로 가문의 위대한 군벌 누르하치가 여진 부족들을 자신의 깃발 아래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민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죠. 바로 만주족입니다. 한편 그 무렵 명나라는 역병과 기근 그리고 대규모 농민 반란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있었어요. 만주족은 이 혼란을 틈타 남쪽으로 진군해 가는 곳마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1644년 베이징이 함락되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나머지 중국 땅도 모두 복속되었죠. 이렇게 만주족은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소수 민족이었던 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족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주족이 지배하게 된 건 한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인, 위구르인, 티베트인, 그리고 내륙 아시아에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9세기 초가 되자 청나라는 명나라 영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대륙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땅이었죠. 인구가 밀집된 중국 문명의 핵심 지역을 훨씬 넘어서 낙타들이 오아시스 사이에 외로운 사막을 횡단하고 야생 초원 말무리가 끝없는 풀밭을 달리며 털복숭이 야크들이 눈 덮인 높은 산의 사원 그늘에서 풀을 뜯는 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이전 왕조들과 달리 적극적인 영토 확장 정책을 추구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그 골치 아픈 몽골 때문이었죠. 이전의 모든 왕조와 마찬가지로 청나라도 국경의 유목민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았어요. 17세기가 되자 위대한 몽골 제국은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내륙 아시아에는 여전히 많은 소규모 몽골 부족 연맹들이 존재했습니다. 남부 몽골에 사는 차하르 몽골, 북부 몽골의 하라 몽골, 그리고 지금의 신장성과 칭하이성에 해당하는 서쪽 건조 초원에 거주하는 오이라트 몽골 등이 있었죠. 이들 중 많은 집단이 모든 몽골족을 자신들의 깃발 아래 통일하고 칭기즈의 대제국을 부활시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나라의 중국 본토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죠. 이전 왕조들이 방어적 봉쇄 정책으로 유목민 위협에 대응했다면 청나라의 만주 황제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몽골족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통합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했어요. 만주족의 몽골 정복 1단계는 그들이 중국을 정복하기도 전인 162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남부 몽골의 부족들은 리그단 칸이라는 차하르 몽골 추장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리그단 칸은 자신의 선조 칭기즈 칸의 위대한 유라시아 제국을 재통일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품고 있었죠. 그는 내몽골 초원 전역에서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의 호전적인 행동은 곧 성장하는 몽골 부족 동맹을 만주 국경까지 이끌었고 최근 통합된 만주 민족을 그와의 충돌로 끌어들였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리그단 칸을 상대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만주 기병뿐만 아니라 리그단의 침략에 복수하고자 하는 남부 몽골의 수많은 새로운 동맹들의 지원을 받았죠. 1634년이 되자 홍타이지는 리그단의 군대를 격파하고 칸을 도망치게 만들었으며 남부 몽골의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 부족들은 만주 황제를 자신들의 정당한 군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몽골과의 전쟁, 이 단계는 강희제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이 황제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중국에 대한 만주 왕조의 통제를 공고히 하는 동안 서쪽에서는 용의 왕좌의 권위에 도전하는 강력한 새로운 몽골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신장성 북부에 위치한 준가르 칸국은 역동적인 추장 갈단이 통일한 오이라트 몽골 연맹이었어요. 갈단의 통치는 1678년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에게 보쇼 그투 칸, 즉 천명을 받은 칸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죠. 17세기가 되자 몽골 세계의 대부분이 티베트 불교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종교의 정신적 지도자가 승인한 몽골 칸은 중세 유럽에서 교황의 지지를 받은 통치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셈이죠. 달라이 라마가 선택한 전사로서 갈단은 몽골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이런 승인에 힘입어 갈단은 정복 활동에 나섰어요. 준가르 칸국을 남쪽 타림 분지로 확장해 위구르 무슬림들과 그들의 부유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686년에는 북부 하라 몽골의 땅으로 맹렬한 침공을 시작했고 이것이 청나라와의 충돌로 이어졌죠. 10년 동안 준가르인 청나라
그리고 각자의 동맹국들은 잔혹한 소모전에 빠져 교착 상태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한 쪽은 강희제였어요. 1696년 황제는 직접 군사 원정을 이끌고 갈단을 서쪽 영토로 몰아냈고, 갈단은 1년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해하 몽골에 대한 준가르의 위협이 끝나자 북부 몽골의 부족들은 대청 제국에 충성을 맹세했고, 62년 전 남부 몽골 형제들처럼 중국 제국에 통합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의 행진을 멈추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청나라는 몽골족을 물리치는데 그토록 성공적이었을까요? 이전 세기들에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던 민족인데 말이죠. 우선 만주족은 뛰어난 기마 궁수들이었고 몽골인들처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만주 군대의 정예 부대는 8기군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도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청나라의 부상은 또 다른 강대국인 러시아 차르국의 동쪽 확장과 시기가 겹쳤어요. 칼을 휘두르는 코사크들이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태평양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길을 내고 있었거든요. 과거 세기들에는 중국의 압박을 받던 유목 부족들이 그냥 천막을 싸서 중국 군대의 병참 한계 넘어 북쪽으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쪽에서 러시아인들에게 막히고 동쪽과 남쪽에서는 청나라 군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의 몽골 평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청나라 관료제가 몽골인들을 성장하는 제국에 매끄럽게 통합하기 위해 취한 외교적 조치들이었어요. 몽골인들처럼 만주족도 만리장성 너머에서 온 북방 민족이었고, 따라서 몽골 정치의 사회적 복잡성을 수세기 동안 익혀올 수 있었습니다. 8기군 군사 조직은 일찍부터 몽골 연대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고, 만주와 몽골 귀족 간의 정략 결혼 정책은 두 민족 사이에 긴밀한 혈연 유대를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청제국이 내륙 아시아에서 벌인 모든 전쟁에서 그들과 함께 싸운 몽골인의 수는 그들에 맞서 싸운 몽골인의 수만큼이나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나라의 몽골 정복 열세는 바로 몽골인 자신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다시 시간의 흐름 속으로 돌아가 준가르 칸국과 청제국 간의 전쟁이 서쪽으로 이동해 고대 하늘 문명 티베트로 향하는 것을 지켜봅시다. 1642년부터 높은 티베트 고원은 현재 중국 칭하이성에 기반을 둔 오이라트 몽골 정권인 호슈트 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슈트 칸들은 이 땅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어요. 성스러운 도시 라사에서 간덴 포드랑이라는 민간 정부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에게 티베트 총독직을 맡겼죠. 명목상 호슈트 칸의 봉신이었지만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들은 곧 보호자들보다 중요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주로 불교를 믿는 몽골 부족들에 대한 정신적 권위 덕분에 몽골 세계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권력 조정자로 진화한 것이죠. 갈단 시대부터 티베트의 지도자는 준가르 칸들에게 호의를 보였고, 이는 청나라에게 큰 정치적 문제였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준가르인들을 몽골 민족의 지도자로 지지하는 한 청나라 지배하에 몽골 부족들의 충성은 언제나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708년 당시 호슈트 통치자였던 라장칸은 티베트에 대한 자신의 왕조의 지배권을 회복하기 위해 친준가르 성향의 달라이 라마를 상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를 친호슈트 성향의 가짜로 교체했습니다. 이는 결국 준가르 칸국의 보복을 촉발했어요. 1717년 준가르인들이 티베트를 침공해 동족인 오이라트 호슈트인들을 전투에서 격파하고 불교 세계의 성스러운 지붕을 장악했습니다. 준가르족들의 티베트 점령은 청나라에게 자체 침공을 시작할 명분을 제공했죠. 1724년이 되자 청나라는 성공적으로 준가르인들을 티베트에서 몰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이 라마의 성스러운 자리는 중국 황제의 정치적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호슈트 칸국도 뒤를 따랐고 칭하이도 중국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준가르의 세기 종말은 1745년 준가르 통치자 갈단 체링의 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계승 위기를 일으켰고 오이라트 몽골인들을 파괴적인 내전으로 몰아넣었죠. 1755년 당시 황제였던 걸륭제는 이 내부 혼란을 틈타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습니다. 8기군의 몽골과 만주 연대로 구성된 25,000명의 군대가 준가리아 심장부 깊숙이 칼을 꽂았고 마주치는 흩어진 저항을 녹여버렸어요. 여러 오이라트 부족이 청나라 깃발 아래 합류했고 오랫동안 준가르 지배 아래 고통받던 투르크계 위구르인들도 동참했습니다. 1758년이 되자 준가르 칸국은 폐지되었고 오이라트 몽골인과 위구르 무슬림의 고향은 결합되어 신장, 즉 새로운 변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영토로 청제국에 통합되었습니다. 이로써 청나라는 마침내 몽골 민족들을 자신들의 지배 아래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가장 위험한 경쟁자를 제거했죠. 그럼에도 걸륭제는 준가르 칸국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해결책은 단순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것이었죠. 바로 대학살이었습니다. 1758년부터 청나라 군대는 북부 신장의 오이라트 준가르인들을 민족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끔찍한 학살을 조직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십만 명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전염병 발생으로 피해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학살 이전 준가르 인구는 약 6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학살이 끝났을 때 그들은 19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민족의 거의 73%가 도살당한 셈이었죠. 신장 합병은 청제국의 마지막 주요 영토 획득이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자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 내의 모든 몽골 민족이 이제 대청제국에 안전하게 통합되었고 이로써 거의 2000년 동안 중원을 괴롭혀온 유목민 침입의 위협이 끝났습니다. 거대하고 다문화적인 제국 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청정부는 한족 내부 영토와 몽골, 티베트, 위구르 외부 영토를 분리하는 이중 행정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중국 본토는 청 황제가 직접 통치했는데 황제는 황실의 뜻에 따라 임명되거나 해임될 수 있는 학자 관료들로 이루어진 중앙 집권적 관료 계층을 통솔했죠. 반면 비한족 변경 지역들은 간접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현지 토착 통치자들이 청황제를 대신해 자신들의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선발되었어요. 몽골에서는 이런 지역 통치자들이 자삭이라고 알려진 몽골 왕자들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은 이슬람 베이 계급에 의해 관리되었죠.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계속 통제권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청 당국이 개혁한 새로운 통치위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국 통치자들은 리판위안이라는 정부 기관의 긴밀한 감시를 받았는데 그 기관의 요원들이 황실 조정과 자치 신민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관 역할을 했어요. 이전의 중국 왕조들이 변경 너머의 민족들을 중국식 방식으로 통제하려다 실패한 반면 청황제들은 더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비중국계 민족이었기 때문에 만주족들은 비한족 신민들에게 중국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 반감과 반란을 일으키는 처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청황제들은 여러 문화적 얼굴을 사용했고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권력과 정당성의 상징을 활용했습니다. 만주 통치자들은 한족 신민들에게는 고전적인 중국 황제의 이미지로 공부하는 유교적 천자로 자신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티베트인들에게는 보살 문수의 경건한 화신으로 행세했습니다. 투르크계와 몽골계 신민들에게 청황제들은 스스로를 위대한 칸으로 묘사했고 황실 아이신 교로 가문이 칭기즈 칸의 혈통과 조상 대대로 이어진 유대를 강조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만주 엘리트들은 점점 더 중국화되어 자신들의 언어와 관습을 중국식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청 황제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영토가 가진 다문화적 특성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한족 외부 민족들을 한족 내부 민족과 함께 청나라라는 한 가족으로 결속시킨다는 이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황실 조정은 한족의 비한족 외부 영토로의 이주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족은 청 제국의 다른 모든 민족을 합친 것보다 훨씬 인구가 많았거든요. 만약 외부 영토로의 무제한 이주가 허용된다면 그들의 압도적인 숫자로 인해 위구르인, 몽고인, 티베트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금세 소수가 될 것이고, 이는 인종적 긴장과 정치적 불안정을 촉발할 터였습니다. 문제는 여러 요인들이 곧 청제국의 이주금지법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중국의 인구는 1억 8,300만 명에서 4억 3,80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하급수적 성장은 청제국의 내부 성들에 엄청난 인구 압력을 가했는데, 특히 홍수나 가뭄이 땅을 강타해 새로 증가한 인구를 기근의 소나기에 빠뜨릴 때 더욱 그랬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한족이 만주, 내몽골, 신장 같은 지역으로 불법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이 민족적으로 구별되는 영토들을 제국의 한족 중력 중심으로 흡수시켰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가 되자 만주족의 고대 고향은 완전히 한족 중국으로 동화되었어요. 인구의 대다수가 이제 한족이었고, 만주족 자신들도 수세기 동안 중국인들을 통치한 끝에 언어와 문화에서 중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몽골인과 위구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을 보존하는 데 더 성공적이었지만, 그들의 고향도 세기의 전환기에 이르러서는 상당수의 한족 정착민들의 거주지가 되어 있었죠. 19세기 후반 동안 청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에 시달리고 유럽 열강과 일본에 의해 잠식당하던 중국의 마지막 제국 왕조는 1911년 10월 신의 혁명으로 숨을 거두었어요. 이 혁명은 만주 황제들의 통치를 끝내고 그 자리에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군벌들에게 분할되고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당 사이에 잔혹한 내전에 휘말린 중국은 20세기 전반을 끊임없는 혼란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청나라 시대에 중국에 통합되었던 외부 영토들은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중국의 일부로 남아있거나 다시 회복되었어요.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었습니다. 만주의 북부 지역을 포함한 왕조의 여러 북쪽 영토들은 러시아에 합병되었고, 외몽골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독립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죠. 오늘날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 위구르인의 고향인 신장, 그리고 내몽골 자치구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와 달리 한족이 많은 신민 중 하나였던 때와는 달리 이제 그들은 통치 계급이자 압도적인 인구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주류 중국 문화로 동화하라는 압력이 증가하고 자신들의 고향에서 점점 더 주변화되는 상황에 직면한 중국의 몽골계, 투르크계, 티베트계 소수 민족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은 중국의 최근 제국 과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